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정도 뷰티 채널 운영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입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는 엄청 무궁무진한 뷰티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티 산업은 최근에 느꼈는데 저는 좀 정글이라고 생각해요. 신제품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만큼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한테 MCN은 되게 중요한 곳이죠. MCN은 크리에이터한테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랑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개인과 회사여서 좀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 대 회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편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뷰티 MCN 회사, 이런 뷰티 크리에이터를 위한 소속사를 얘기했을 때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좀 더 크리에이터가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속사예요. 저는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레페리 통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쭉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페리는 설립 8년차 된 뷰티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그룹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한 영상을 찍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함께 육성하고 매니징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머스 제조 등 다양한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당시에 좀 그래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태동하던 시기였는데 좀 대다수는 뷰티 외의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놓고 봤을 때 뷰티를 많이 좀 미지의 세계로 창업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경쟁자가 적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임팩트를 굉장히 크게 줄 수 있겠다. 저희가 그래서 뷰티 영역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트렌디한 분야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산업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수백 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화장품은 환상을 파는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셀럽을 화보를 찍고 매스컴을 통해서 트렌드를 이끌고 그 환상으로 값을 올리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만한 재미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무조건 테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가 대회를 나가든 뭐 투자자분들을 만나든 테크가 없으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항상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되 수령을 이제 백화점에서 하게 하는 이제 O2O를 좀 저희가 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레페리닷컴을 저희가 만들고 런칭을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인들 그리고 가족분들밖에 구매를 해주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저희가 그러한 레페리닷컴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저희 블로거분들, 동영상으로 뭔가 내가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생생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동영상을 한번 가르쳐 줘볼까?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에 저희가 시작을 해본 결과 레페리닷컴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게 저희가 큰 그로스를 조금 이뤄낼 수 있었고요. 콘텐츠 관련 사업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을 맞았는데 모르는 국제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운이 좋게도 그 자리에 구글의 임원분이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거세요. 그래서 유튜브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뷰티 블로거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교육시켜 유튜브로 진출시키고 글로벌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본인들의 비전과 현재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건 약간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을 만나기 전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수많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몇 년 동안이나 집중해온 사업이 있는데 구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것은 진지하게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정교하게 다시 사업 모델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력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뷰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계속 육성하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1년 동안 한 200명 이상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을 육성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정도 되기부터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의 매주 들려오는 이제 뉴스 기사들이나 주변 소식들은 어느 기업이 수십억 투자를 유치했다. 어느 대기업이 이제 MCN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진출한다. 라는 이제 소식들이었습니다. 물론 위협감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보다 더 나은 강점들을 가진 MCN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시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분들께서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일종의 급여를 보장한다던가 아니면은 유의미한 캐시를 좀 약간 베네핏으로 좀 주신다거나 하는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처음에는 되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쁘다, 밉다. 예. 근데 마음을 가다둔 거 보니 이건 현실이고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기술력, 자본력, 힘과 네트워크였던 거고 그게 있으니까 준 것뿐이죠. 그래서 그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저희가 계속 집중을 했던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는 사실 돈으로 되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좀 믿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비전,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비전까지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데 시간을 조금 보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레페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자료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서류를 전달할 때도 프린트를 한 뒤에 그분이 좋아할 만한 봉투에다가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꽃을 붙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집에 가서 열어볼 때 느껴지는 향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설계를 좀 했고요. 그런 사소한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은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 그 호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할 수 있었던 좀 하나의 포맷이 좀 설정됐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붐이 불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1, 2년이 채 가지 않아서 당연히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좀 버블이 거치고 좀 실리적으로 평가받을 때 저희가 오히려 내실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좋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인문학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경쟁력이 반드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도 통하고 또 나아가서는 뷰티 업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던 시기는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화장품 소비력이 급증하던 시기고요. 다만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했는데도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는 화장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한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이 그 엄청난 시장 규모라는 거였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은 생전 처음 화장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는 당시가 LTE가 보급되던 때입니다. 인플루언서들,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그러죠. 왕홍분들이 급증하게 된 시기에 저희가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수준 높은 화장법을 수준 높은 영상 퀄리티로 개인들이 전달하고 있었던 레페리의 사업 내용은 당시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의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당시 무역 정책상 쉽게 화장품들이 직진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단순히 추천하고 끝나면은 이분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도 직접 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책임을 끝까지 져준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른 시장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현지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교육하기도 하였고요.
또 이제 저희의 우수한 한국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을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분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시도까지 활발히 일어나면서 중국의 뷰티 개화기를 함께 했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노골적 한국 기업 대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텐센트하고도 성공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특히 저희가 계약서 조율까지 끝나고 사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전화가 와서 사인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갑작스럽게 들려왔고 그 이유는 이제 사드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사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시면서 주춤하게 되었고 또 중국의 왕흥분들 또한 한국에 왕래한다거나 한국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소구하는 것이 조금 여론적으로 좋지 않아지면서 급격히 좀 사업 수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사무실을 정리할 때 사실 뭐 좋지는 않았죠. 네, 당연히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원분들과 면담을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쌓여있던 저희 화장품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와야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공간과 그리고 직원분들 그분들과 함께할 날을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의를 조금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MCN 붐을 타고 좋은 투자도 유치하고 활발한 글로벌 사업도 하면서 눈 떠보니까는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주총회 때 저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짚어주시면서 한번 리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과 저를 되돌아보니 아무도 지출, 비용, 실적의 결산을 생각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전면적으로 바꿔야겠다.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성장해야만 진짜 훗날엔 대기업도 이길 수 있고 또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다짐을 해서 그 이후에 COD를 개최하고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한 30명 남짓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소소하게 뭐 전체 회의를 하거나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얘기만 나누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COD라고 해서 이제 뭐 앞으로 2달간 매주 2번씩 뭐 미팅이 잡힐 것이고 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공지가 되었었어요, 당시에. 우선은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흑자가 되려면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성적 부분을 하나 논했고요. 하나는 정량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흑자는 어떻게 나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저희가 처한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적자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의 경쟁상은 어디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머물렀다가는 우리 회사 망한다. 우리 회사 망하고 우리 매출 내고 흑자 내야지만 우리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익을 내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목표가 명확했었고요. 흑자 전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때 당시엔 엄청 작은 조직 때부터 일해왔던 직원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도 좀 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뭐 우리 회사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있어. 그냥 이런 마인드로만 일을 했다면 COD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다들 도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특정 경쟁사 상대로 이거 PT에서 이겨야 돼.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능력치 그 이상의 자신감을 다들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응. 1차 COD의 결과는 물론 당장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로부터 저희 조직이 크게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업계에서 최초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또 유지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고요. 오늘날에 100억대 이상의 매출의 규모까지 달성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화장품 업계의 변화는 쉽게 이제 매대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초창기 때에는 이제 백화점 매장이나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로드샵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그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상품이 수십 수백 가지가 한 매장에 모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드럭스토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많게는 수천 개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가 있는 매장이 오늘날에는 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매대는 프로덕트가 하나만 입점되는 그런 세대까지 왔고요. 원래는 아예 매대가 없고 정말 작은 도메인 하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롱테일 시장이 오게 되면서 다양한 화장품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꼭 중국에서만 인플루언서 분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롱테일의 끝부분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추천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대가 한국에도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들어왔을 때 저희 팀이 처음으로 생기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신사업이라서 두려움은 사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워낙 대표님께서 전폭적인 서포트 해주셨고, 저 역시도 이 신사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보다는 너무 재밌겠다라는 기대가 좀 컸어요. 투자자분들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대가 온다고 하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반면, 크리에이터 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초반에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광고를 할 때에도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판매까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상업적이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이 많으셨고요. 저희의 비전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광고는 상업적일 수 있지만 상거래라는 것은 상업적인 게 아니라 상업이다. 끝까지 책임지게끔 레페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브랜드보다 더 고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고객센터, 배송, 물류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소구했고, 이제 소수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 저희 마켓 초창기부터 완판 행진 같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좀 체감 효과가 큰 결과들을 많이 낳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고객들이 유튜브를 구매 채널로 인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역시 여기서 커머스, 경제 활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그런 검색 엔진이나 구매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브랜드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된 것을 보면서 저는 없던 시장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규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 전에는 100개, 200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수량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마켓에서 이틀 동안 판매된 수량이 7,000개를 넘어서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하일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300개의 작은 사고가 모여서 29개의 중형 사고가 되고, 중형 29개의 사고가 모여 하나의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었지만은 A라는 분한테 보내야 될 자료가 B분한테 간다거나, 조금 더 사과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덮는다거나 하는 작은 사고와 사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10개가 모여서 분명 중형, 대형 사건으로 커질 여력이 굉장히 크다. 좀 뒤늦게나마 제가 혼자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레페리가 그때는 2018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2019년에도 약간 그 기세를 몰아서 되게 매출적으로 성과도 잘 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과의 속도가 빠르니까 저희가 그 안에 과정을 좀 들여다봤는데 되게 자잘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봤더니 좀 근본적으로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회사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 다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져 있었고 그게 사실 합치가 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COD라는 틀 안에서 이제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차 COD 때의 이제 저희의 아젠다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라는 이제 아젠다였는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충돌이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젠다의 논의에 앞서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구성원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크리에이터가 만족하고 구성원이 만족하는 게 먼저인가? 구성원이 만족해서 크리에이터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 우선인가? 이런 순서, 정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회의나 토론으로 결론에 쉽게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저희 레페리는 성장을 해오면서 보다 정량적인 방식보다는 정성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단순히 예전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이 깊이 소통하면서 컨센서스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반감을 가지시는 건 아니었고 COD 이전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5가지의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은 COD 이후에는 이제 한 2-3개 정도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로만 아는 걸로 인해서. 그냥 조금 더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전사적으로 막 흩날리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좀 그때그때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직원분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겼는데 이게 크리에이터 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저희 팀에 와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세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이제 저희 정도 규모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을 보자면은 평균적으로 테크 기반의 이제 이과생 구성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99%가 문과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1%도 잘못 입학한 이제 이과생들에서 결국에는 인문학도들이 이끌어가는 몇 안 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에 대해서 정성적인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소비자분들이 갖고 있는 피부나 혹은 뭐 아름다움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정량이 통하려면은 보편적인 뭔가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성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맞춤화되는 게 오히려 증가되는 몇 안 되는 굉장히 신기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회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젠다에 대해서 몇 번이고 더 묻고 또 답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설명해 주면서 깊이 있는 대응을 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결과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최초, 최고, 유일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그 앞에 이제 제대로 된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레페리는 제대로 된 최초, 최고, 유일의 사업을 이 산업군에 좀 제시하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제가 예전에 어떤 브랜딩 업체가 레페리를 가장 닮아 있는 이제 그림 카드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른 게 이제 로켓이 막 발사되는 순간의 그림 카드를 골랐었는데 그게 멋있어서 고른 건 아니고요. 그 로켓이 발사할 때마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사실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그리고 로켓이 발사 실패했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레페리랑 닮아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하지만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비난과 비판이 무서웠다면 애초에 그냥 화성에 가겠다는 목표조차 안 세웠을 거예요. 근데 레페리는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을 쏘아올리고 있고 또 비난을 하다가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로켓을 띄워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레페리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그런 도전을 거듭해서 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선두한 어딘가를 점령하는 곳이 레페리가 아닐까. 저는 레페리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 중심 사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모든 비즈니스가 다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휴먼 베이스의 회사인데 보통 다른 회사들을 보면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매니지먼트로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알아야만 그분들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공생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크리에이터분이 잘 되면 저희도 좋고 그리고 회사가 잘 되면 크리에이터분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성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인문학도들에게 좀 사실 하나의 희망이 좀 되었으면 하는 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약 레페리에 있다면은 그 인문학도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로 저희 레페리가 되었으면 하는 건 있고요. 지금도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모건 스탠리에서 7년 동안 소비재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레페리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재 시장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존의 레거시 커머스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커머스로 가는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디어가 없는 커머스는 이젠 아무도 안 찾게 될 거고 또 커머스가 없는 미디어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하나의 한 단어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결국은 이 소비를 약간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좌지우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커졌고 많은 플랫폼들의 이런 고도화 때문에 이제 이게 다 가능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레거시 브랜드들이 어떠한 제품을 100년 동안 팔았다고 해서 모두 사람들이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사람들은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고 싶어하고 스마트한 소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진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동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은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는 수십만 명이 받아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가치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갑을 열고 소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순간부터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뷰티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을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을 내고 싶을 때 나를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내 컴플렉스를 오늘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야 될 때는 내 선택에 의거하여서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 선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뷰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뷰티에 대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화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더라도 정말 더 성숙해지고 영향력이 세지면서 보다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또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게 저희 같은 회사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